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책방을 홍보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소식이 도착해 있을까요? 책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이지 않을까요? 그 편지가 책방에 당도하여 당신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요 편지입니다. 고요 편지는 세속각을 곁에 두고 귤밭을 정원으로 품은 제주 서귀포시 하요동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습니다. 책방에서는 시집, 소설, 에세이, 사유, 사진집, 그림책 등 다양한 책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작은 책방이기 때문에 다량의 책을 소장하기보다 작가별 혹은 주제별로 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새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서가의 곳곳에 꽂혀 있는 주인장의 반려책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요편지에서는 책방지기가 읽었던 책을 헌책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반려책은 책방지기가 돌보고 있는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고요하게 책 읽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걸 위한 음악이 흐르고 브루잉 커피와 감귤 주스 등의 음료도 드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늦은 밤까지 책과 맥주, 책맥도 가능합니다. 고요편지에서는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저녁에 귤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책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낭독과 필사, 그리고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산책과 차와 책을 접목한 산책차, 사진을 책과 연관지어 이야기해본 사진 읽기, 시 낭독과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결합한 한여름밤의 시음회 등을 기획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기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과 운영 시간 등은 인스타그램이나 포털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책으로 마주 잡는 연결감을 희망합니다. 서로의 고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요 편지의 표어들인데요. 실제하는 감각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책 너머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당신이 고요 편지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방문하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해진 기분으로 당신 곁에 오래 머물 한 권의 책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요 편지였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언제나 설레는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김본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고 있는 김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본 작가님은요, 2020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소설 내일의 집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작가님. 네. 근황을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저는 변함없이 소설을 쓰고 있고요. 네. 올해는 그래도 여름에 상반기에 소설을 한 편 발표를 했고 그 문장 웹진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달에 10월에 단편 하나를 마감을 해서 올해 겨울에 신작을 한 편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문장의 소리는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저도 종종 많이 들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또 밤에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이어서 그때 새벽에 혼자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게 된다는 사실에 조금 들떠서 자료 조사 겸 이제 저번 방송 하가람 작가님 방송을 살짝 듣고 왔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네요. 그래서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그때 굉장히 얼떨더라고. 네. 제가 아직 사실은 단행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네. 나는 언제쯤 저런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좀 너무 먼 일 같으니까 그냥 상상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연락을 받았을 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반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당신의 첫 코너의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뭘 하고 계셨는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 수상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네. 그때가 제가 갤러리를 확인해 보니까 사진이랑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8월 3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7월 29일에 생일인데 그날까지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거예요. 7월 29일에.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네, 생일 기념으로 오늘이다 이렇게 그만두고 이제 공교롭게도 딱 그날 그만두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그냥 쉬고 그 소식을 들은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않는 월요일이었던 거예요. 의미 있네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되게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냥 식사 대충 하고 밖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다가 이대로 집에 들어가는 게 좀 아까워서 저희 동네 제가 성남시에 사는데 율동공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걸어서 가야겠다. 거기 조금 제가 좋아하는 전통 찻집이 하나 있어서 네. 거기까지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먼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의 한 20분 걸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거의 40분 동안 걷고 그날이 너무 더운 날이라서 네, 지쳤겠네. 그리고 그 코로나 때라서 마스크도 쓰고 있었어요. 저 습해서 정말 물 안을 걷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40분 동안 걷고 나니까 이제는 뭐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든 상태로 네. 딱 그 전통 찻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뭐 주문만 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학동네에서 연락이 와서 근데 또 그 해는 유독 좀 제가 소설을 투고한 걸 아예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동네입니다 했을 때까지도 왜 나한테 연락을 했지를 못 알아차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재밌네요. 너무 뜨겁고 더운 여름날 코로나가 있고 물속을 걷는 기분으로 너무 오래 걸어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찻집에 도착을 해서 멍 때리고 있었더니 너무 재밌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축하 같은 게 있을까요? 저 일단 가족들한테 모두 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전화 안 받아 이래서 일단 문자를 다 남겨두고 저는 이렇게 얼떨떨한 상태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친하게 지내는 작가 선배 중에 최추영 작가라고 있는데 그때도 공교롭게도 한 저보다 몇 달 먼저 등단을 해가지고 축하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같은 해 여름에 등단해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만나서 밥이나 먹자 하면서 저를 밥 먹고 바에 데리고 갔는데 그 바 이름이 수키였어요. 근데 제 소설에 수키라는 인물이 나온 소설이 있어서 뭔가 그것 자체로도 좀 축하받는 느낌? 그러네요. 그런 게 좀 배려 있는 약간 사려 깊은 분이어서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작가님께서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게 궁금해지는데 많은 문학 장르 중에 소설 선택한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드디어 저도 이런 질문을 사실 좀 듣는 분들께서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정말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편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도서관 가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소설은 선택한 게 아니라 약간 흡수되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항상 곁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소설을 쓰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완성된 규격으로서의 소설을 써본 경험은 굉장히 적어서 그냥 혼자서만 막 이렇게 끄적끄적 해보고 이 정도니까
제대로 이제 단편 소설을 완성시켜 본 거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한 편, 두 편 습작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읽을 때 좋고 이런 거 쓸 때 내가 재미를 느끼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가는 것으로서 좀 소설의 재미를 느껴서 더 좀 애착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작업을 네, 하다가 그냥 혼자만 하고 학교에 갔을 때 네. 이야기를 나눌수록 평소에 그러면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만의 창작 루틴 이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 아직 대단한 루틴은 없는데 그래도 소설을 쓰기 전에 최근에 조금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제가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걸 유지하는 것도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쓰기 전에 꼭 짧게라도 독서를 약간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 약간 예열한 느낌으로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것처럼 하고 뭐 만약에 그 소설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랑 테마나 분위기가 비슷하다면 가장 베스트지만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네. 활자에 약간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뭐 초고가 됐든 아니면 아예 최종 완성이 됐든 이 정도 썼으면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꼭 읽어보는 게 좋은 루틴인 것 습관이시죠.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 문장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면 시도 그런데 호흡이나 리듬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실감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설을 그렇게 한다면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쓰는 편이라서 약간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용각산 드시길. 네. 많은 분들께서 작가들의 문구나 사무용품을 궁금해하는데 이상하게 작가분들이 그 문구 덕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저희에게도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여쭤봅니다. 저도 최근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아직은 사실 되게 초보라서 뭔가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매니아 분들이 듣기에는 저런 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키보드랑 네. 기계식 키보드랑 네. 만년필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네. 키보드 추천해 주세요. 키보드는 그냥 입문용으로 유명한 이제 그 무접점 키보드가 한 10만 원대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는 한성 컴퓨터에서 나온 거 블루투스 있는데 네. 그게 두 번째 키보드예요. 그것도 좀 쓰고 있고 그래서 네. 아직은 초보자니까 이렇게 작은 거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좀 연차가 차면 나도 정말 커스텀하는 그런 키보드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게 약간 소소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만년필은요? 만년필 말씀해 주셨는데. 만년필도 이제 입문용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 만년필이나 키보드가 내 몸을 약간 속이는 멋있는 물품이잖아요. 나 지금 매끄럽게 뭔가를 잘 하고 있다. 근데 만년필이 대신에 잉크를 너무 자주 충전해야 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잉크를 이제 피스톤 필러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입문용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트위스비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그냥 일기도 쓰고 막 필사도 하고 되게 많이 해서 그냥 잉크를 한 번에 충전해 놓고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저도. 근데 키보드의 세계도 무궁무진하고 맞아요. 만년필의 세계도 무궁무진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글쓰기랑 관련 없는 작가님만의 생활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올해 들어서는 다이어리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랑 상관없이 다이어리를 쓰는데 그냥 그날 뭐 먹었고 그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뭐 예를 들어 몇 킬로를 걸었는지 뭐 하루에 5킬로씩 꼭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막 적어두고 그리고 뭐 그날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집필을 했다. 그러면 몇 매를 썼는지도 적어두고 그러니까 되게 오늘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 싶은 날에도 뭔가를 적으면 근데 그런 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만년필로도 막 쓰고 그런 루틴이 좀 생겼네요. 5km를 걸으신다고요? 원래 좀 더 많이 걷고 싶은데 많이 안 움직이게 돼가지고. 근데 하루에 4km만 걸어도 옛날 스타일로 얘기하면 심리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꽤 많이 걷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속담. 발병이 나진 않을런지. 굉장히 되게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김본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김본 작가님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마커스 주삭.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3권의 책이 있다면?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도리스 레싱의 사랑하는 습관, 그리고 아모스 오즈의 친구 사이.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는? 헤드폰과 스톱워치.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광화문 시위에 갔다가 소개팅을 파토낸 적 있다. 네, 나에게 소설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기다리던 문장과 장면을 마침내 만났을 때.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 마커스 주삭. 이 작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좋아하는 소설가가 있어도 소설로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꼭 한 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을 쓴 작가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소설이 마커스 주삭의 책도둑이라는 소설이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시기를 살아가는 리젤이라는 소녀가 생애 동안 10권의 책을 훔치면서 그 책을 훔치고 맛보고 그리고 읽고 급기야는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소설을 쓰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소설가가 된 입장에서는 매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테마들이 되게 많은 소설이라서 한번 그분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작가님이시니까 만나게 된다면 약간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마커스 주삭 그 작가님이 그 책도둑 내시고 나서 한국에 한번 오셨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한참 어리셨을 때. 네, 중학생 때인가 그랬을 아마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아쉽네요. 언젠가 한번. 근데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아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3권의 작품인데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책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근데 유명한 소설이지만 저는 좀 뒤늦게 읽은 감이 있었어요. 최근에 읽었는데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장기 기증용 복제 인간들의 사랑과 우정과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마음이나 상황 같은 걸 굉장히 잘 포착한 섬세한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보면서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뽑게 되었고 두 번째 책은 도리스 레싱의 사랑하는 습관이라는 책인데 오늘 고른 3작품들 중에 유일하게 제목에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금 단순하지만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막 행복하고 충만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처럼 사랑하고 약간 사랑이 끝났어도 뭔가 시대가 끝났어도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저는 삶을 살다 보면 종종 들 때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근데 이제 사랑이 꼭 행복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이나 걸 해보고 싶어서 고르게 되었고 좀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 실려 있는데 동굴을 지나서라는 소설이에요. 되게 짧은 소설인데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난 한 소년이 그 주변에 자기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 사는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잠수 훈련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찰나의 즐거움이나 그런 걸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계속 하는데 막 코피도 날 정도로 신체가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도 막 엄청나게 열의를 띠고 하다가 마침내 잠수에 성공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휴가가 딱 끝나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즐거움은 결국에 이제 이루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데 저는 누군가 저한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이 소설 같은 사람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인데 이거 읽었을 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한번 그렇게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아모스 오즈의 친구 사이라는 연작 소설집인데 1950년대 이스라엘의 예캇이라는 키부츠에 사는 그런 주민들의 삶과 애환과 그런 것들을 그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 실려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좋지만 그중에서도 두 번째 챕터에 실린 두 여자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인 보아즈가 이웃 주민인 아리엘라를 사랑하게 돼서 아내인 오스낫에게 이별을 이제 얘기를 하고 떠나면서 소설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게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불륜이고 상간녀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네. 어느 날 이제 오스낫이 내 남편이 먹어야 될 혈압약이나 이런 거 몇 시 챙겨라 하고 쪽지를 보내게 돼요. 아리엘라한테. 네. 했더니 아리엘라가 그걸 보고 처음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하고 좀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오스낫. 내가 당신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고 당신의 남편을 보듬어줬던 것처럼 당신하고 뭔가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라는 긴 쪽지를 보내는데 네. 그게 되게 묘해요. 오히려 그 두 여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다른 두 소설집은 이런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볼래라는 느낌이라면 이 아모스 오즈의 친구 사이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같이 볼래라는 느낌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청취자분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인데요. 왜 그 두 가지 헤드폰하고 뭐였죠? 스톱워치. 스톱워치. 네. 네. 그 두 가지 왜 필요하실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렸듯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고안한 건 아니고 어디선가 저도 이제 본 방법인데 40분 동안 무조건 작업을 하고 20분을 쉬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요? 들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도 해봐야지.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40분 동안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작업을 하고 20분은 무조건 쉬되 집중을 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니까 헤드폰을 쓰고 이제 주변 소음을 차단을 하는데요. 아주 초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도 가사가 없는 음악 정도는 좀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음악이 꺼지도록 해놓으면은 제가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40분이 훌쩍 지나면 체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조절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20분 집중하고 40분 쉴까 봐 걱정이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걱정인데 나는. 또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아직 뭐 발표한 소설은 아니고 네. 예전에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날 시위에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딱 소개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최추영 작가가 주선을 해준 거라 그래 나가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다고 또 시위를 안 가고 소개팅을 가자니 그것도 좀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아침에 시위 갔다가 저녁에 소개팅 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정말 광화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면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가 그 인파에 갇힌 거죠. 아예 그냥 시위에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 갇혀서 막 2-3시간씩 이렇게 갇혀 있다가 어떻게든 내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걸 그 만남 30분 전에 드디어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광화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답장이 없으셨는데 그때는 왜 답장이 없지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너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분 입장에서는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이런 거짓말을 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뭐 소설을 쓰기 위해 간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저한테는 항상 우스꽝스러운 뭔가 에피소드였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그거를 소설로 쓰게 돼가지고 언젠가 발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그 상대방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끝으로 소설의 김본 작가님께 기쁨이 된 순간을 여쭈어보았는데요.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은 작가로서 매우 기쁜 순간이나 매우 절망적인 순간을 다양하게 경험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제가 구상 단계부터 쓰고 싶었던 문장이나 장면을 마침내 소설을 집필할 때 딱 썼을 때 이거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이렇게 약간
아주 맛있는 음식은 마지막에 먹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소설을 쓸 때 좀 기쁨을 느끼는 것 같고 읽을 때도 이 작가가 이 문장이나 장면을 쓰면서 약간 기쁨을 느낀 것 같다 하고 멋대로 좀 짐작을 했을 때 네. 뭔지 알 것 같아 라는 기분을 느끼면 조금 그럴 때 좀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작가로서의 어떤 희열이 딱 생기는 순간이 그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요즘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도 궁금해지는데요. 음악이나 영화나 전시, 음식 등등등 요즘 무엇에 빠져 계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요즘에는 농구에 빠져 있어요. 의외인데요. 네, 소설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네. 제가 올해 2월부터 슬램덩크에 엄청 빠져 있었어서 네. 영화도 막 몇 번씩 몇십 번씩 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10월에 2달 전에 갑자기 저희 동네 스포츠 센터에서 여성 농구 교실이 열려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어떻게 그 슬램덩크 속 인물들은 해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뭐 다음 달에도 무사히 수강을 해서 앞으로도 쭉 운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농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농구했던 친구들이 정말 너는 너무 못한다고 농구를. 보기에는 되게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정말 너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시리에 빠져서 그만둔 기억이 갑자기 나요. 강백호셨군요. 뭐 절대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작가님의 농구 생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본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합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 소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의 첫 공식 낭독 데뷔. 네. 소설 제목은 슬픔은 자라지 않는다이고 간략하게 혹시 내용을 소개해도 될까요? 99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던 선주가 친구인 강화와 동아리의 퀸카인 주연이 이렇게 3명이서 3대3 미팅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소개팅 당일에 주연이가 미안한데 오늘 못 가게 돼서 대신 대타를 보낼게 라고 하고 뒤늦게 도착한 대타가 이제 소위 말하는 폭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타가 딱 앉자마자 다들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앉은 친구가 나 폭탄이고 내 안에 시한폭탄이 있어. 이거 터지면 너네 다 죽는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23년이 흘러서 폭탄이 터지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주가 99년도 폭탄의 몸속에 들어있던 시한폭탄, 그러니까 폭탄의 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개팅 장면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김본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폭탄이다. 모두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들창코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떨궜다. 폭탄은 헬멧을 벗지도 않고 헬멧의 존재감은 그 부피감만큼이나 엄청나서 선주는 자기도 모르게 강화 쪽으로 붙어 앉았다. 메뉴판을 가져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다. 마치 최후의 만찬이라도 앞둔 것처럼 신중한 태도였다. 그 애에게는 좌중을 압도할 만한 힘이 전혀 없어 보였음에도 다들 선뜻 말을 걸지 못했다. 메뉴판을 유심히 살피던 폭탄은 우엉차를 주문했다. 아이스 커피도 아니고 라떼도 아니고 하다못해 매실차나 오미자차도 아닌 우엉차라니 저런 걸 돈 내고 먹는 애가 있구나. 선주는 속으로 놀라워하면서도 어쩐지 오늘 처음 보는 저 애가 먹을 만한 음료라고 생각했다. 빼앗긴 관심을 되찾아오려는 듯 신승훈이 자기적인 헛기침으로 주의를 끌었다. 그러고는 마치 본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서서 아이들을 소개했다. 딱 맞춰서 왔네. 안 그래도 막 소지품 교환하려던 참이었는데. 모두가 폭탄을 쳐다봤다. 네가 소개할 차례야 하는 눈빛으로. 폭탄은 신승훈, 비니, 들창코, 선주, 마지막으로 강화까지 천천히 살펴보았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주는 그 애의 눈길이 강화에게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종업원이 우엉차를 내었다. 휴전선언이라도 한 것처럼 긴장이 잠시 느슨해졌다. 두 손으로 잔을 소중히 감싸고 차를 들이키자 폭탄의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렸다. 커튼 사이로 햇볕이 헬멧에 내리쬐었다.
신이 뭔가를 점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레이저 포인터로 교사의 이마를 쏘는 남학생의 짓궂은 장난 같기도 한 햇살에도 폭탄은 평화롭게 우엉차를 홀짝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은 그 애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 폭탄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들창코는 사례가 들렸다. 비니가 들창코의 등을 두드리면서 작은 소리로 그러나 모두에게 들리도록 네 말고 했다. 스스로 폭탄이라 소개한 그 애는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시선으로 모두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몸에 시한폭탄이 들어있어. 적당히 고요한 카페에는 적당한 소음이 섞여서 기분 좋은 평화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커피 원두를 그라인더로 가는 소리. 손님이 드나들 때마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고 서서히 잦아드는 소리.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흥미로운 수다. 이게 터지면 너희는 여기서 다 죽어. 한 손으로는 찻잔의 바닥을, 다른 한 손으로는 기둥을 감싼 폭탄이 뭔가를 점지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예견하는 것처럼, 눈에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경솔하게 쏘는 레이저 불빛처럼 내뱉었다. 지구의 평화는 나에게 달려있어. 네. 너무 재밌는데. 네. 이 작품 중에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장면이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소설을 쓸 때 기쁨을 느끼는 순간, 네, 바로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할 때 생각했던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또 평범하고 단조롭던 이 선주의 일상에 갑자기 난입한 폭탄이 잔잔한 호수에 약간 돌을 던지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파문을 일으킨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폭탄의 몸속에 있는 작은 폭탄, 이 희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폭탄이 임신 중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또다시 선주의 삶에 희준이라는 폭탄이 던져지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장면이 다르게 좀 변주돼서 또 다르게 선주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저에게도 기쁨을 주고 이 선주에게도 뭔가 변화를 주는 장면이라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서 골랐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데 더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많은 작업을 이어가시는 와중에 소설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견뎌가고 계신지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저 소설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날은 뭘 써도 마음에 안 들고 뭘 써도 안 써지면 자괴감만 드니까 네. 조금 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밖에 나가서 걷거나 네. 다른 활동을 하거나 책이라도 읽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다가 갑자기 딱 번뜩 떠오르기도 해서 잠시 작업을 중단하는 것도 조금 좋은 것 같고 몸을 움직이면 조금 그래도 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네. 5km 걷기? 5km 걷기. 더 많이 걷겠습니다. 네. 요즘에 작품 활동 중에 있어서 작가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늘 은은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은은하게. 네, 은은하게. 오늘도 대답을 하면서 좀 느꼈는데 네. 제가 막 아주 루틴하게 쓰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만의 루틴이 좀 제대로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노력을 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소소한 창작 과제, 소망이 있다면 제 소설 안에 자연스러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읽힌다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게 현실에서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 작가가 쓰니까 이 세계에서는 그럴듯해. 여기라면 그럴 수 있지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게 나도 작품이 쌓여가면서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자기 스타일을 만들 때, 좀 자연스럽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로 가는 그 길은, 처음에 그 노력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작가님의 첫 책이 되게 기다려지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초반에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네. 올해 안에 새로운
소설을 한 편 발표하게 될 것 같고 네. 내년에 초여름에도 한 편이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중이라서 네네. 그러고 나서 첫 소설집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저의 저의 바람이라면 정말 빠르면 내년 안에 그렇네요. 네,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방송을 혹시 출판사 관계자분이 들으시고 아닌데 한참 남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네, 저의 바람은 그렇다. 네. 그 문학동네에서 네, 맞습니다. 나오시죠? 네. 김보용 작가님의 작품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긴장하셨던데. 네. 굉장히 긴장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다시 할까요? 네, 다시. 네. 저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네. 좀 저도 평소에는 소설을 쓸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어떤 태도로 쓰는지 아주 깊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작가로서의 꿈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냥 멈추지 않고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막 매일매일 엄청난 양을 썼다 혹은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띄엄띄엄 쓰더라도 결국에는 써내는 꾸준한 사람? 그래서 네. 약간 오래 달리기 선수처럼 네. 그러기 위해 체력도 단련을 하고 네. 이래야겠지만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문장의 소리도 김본 작가님의 활동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김본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본,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연,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